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날지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영수입니다. 올해 77세가 된 이인 의사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혼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언젠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 이 두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심장마비가 올 때 대부분 혼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도 이웃도 없는 그 순간 단 10초가 여러분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10초요, 여러분. 겨우 10초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진료하던 72세 박 할아버지께서 새벽 4시에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만약 그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알고 계셨다면 훨씬 빨리 회복하셨을 겁니다. 그분은 심장마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계시다가 다음날 아침 아들이 발견해서야 병원에 올 수 있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시던 그분을 발견한 아들의 표정.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며 울음을 터뜨리던 모습이 말이죠. 여러분,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내가 심장마비에 걸릴 날이야 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정말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늙고 심장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심장마비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중 70% 이상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심장마비가 와도 의식을 잃기까지는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를 봐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심장마비 초기에 올바른 대처를 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올바른 대처를 하신 분들은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적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쓰러지신 분들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응급 대처법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금만 알고 계셨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고 있을 뿐이죠.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통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하면서 쓰러지는 경우는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무언가 누르는 듯한 느낌 또는 소화불량 같은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체한 것 같네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증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라면 이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의 통증도 우리는 그냥 좀 답답하네 정도로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호흡 곤란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숨이 차거나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가 힘들다면 이는 심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어지러움과 식은땀입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식은땀이 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혈압이 갑자기 올랐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정상이던 분이 갑자기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팔과 목, 턱의 통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증상이에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뿐만 아니라 왼쪽 팔, 목, 턱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목이 결렸나? 팔을 삐끗했나? 하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한 번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씩 또는 두세 개씩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기도 합니다. 아까는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네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 할머니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3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니 이틀 전에는 괜찮아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어지러움, 팔과 목의 통증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식을 잃기까지는 10초에서 15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심장마비입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한 계속 소리를 지르세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소리를 내야 합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도 체력을 소모합니다. 너무 오래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심장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10초 정도만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손에 닿는 곳에 있다면 바로 119를 누르세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세요. 심장마비 같습니다. 주소는입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휴대폰이 멀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바로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기침이 아닙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강하게 기침을 해야 합니다. 캑, 캑, 캑. 이런 식으로 2초마다 한 번씩 강하게 기침을 계속하세요. 왜 기침이 도움이 될까요? 기침을 할 때는 가슴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압력이 심장을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심폐소생술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심장마비를 견디고 살아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번째는 자세입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앉거나 벽에 기대세요. 침대나 소파에 누우면 안 됩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바닥에 앉아서 등을 벽에 기대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목에 걸릴 수 있어요. 둘째, 억지로 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심장에 더 부담을 줍니다. 셋째, 계단을 오르내리면 안 됩니다. 쓰러질 위험이 너무 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오면 1. 큰 소리로 도움 요청 10초 2. 119 신고 가능하다면 3. 강한 기침 계속하기 4.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기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평소에 연습을 해두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해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몸에 기억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상황,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온다면 화장실은 심장마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변을 볼 때 힘을 주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절대로 일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평소에 화장실 문은 잠그지 않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상황, 잠자리에서 심장마비가 온다면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벽이나 머리맡에 기대고 기침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침실 문을 열어두세요. 세 번째 상황, 계단에서 심장마비가 온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단에서 쓰러지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즉시 계단 난간을 잡고 앉으세요. 가능하면 계단 참이나 평평한 곳까지 이동하세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시고 그 자리에서라도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상황, 목욕 중에 심장마비가 온다면 목욕탕에서도 심장마비가 자주 발생합니다. 뜨거운 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즉시 찬물을 틀어서 몸을 식히고 욕조에서 나오세요.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조심스럽게 움직이시고 가능하면 수건으로 몸을 감싸세요. 다섯 번째 상황, 운동 중에 심장마비가 온다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중에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앉으세요. 억지로 집까지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119 신고를 부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가족이나 이웃과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IC in case of emergency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IC-아들, IC-딸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용하고 계신 약물 목록도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두시거나 지갑에 넣어 두세요. 심장병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 약물의 위치도 가족들에게 알려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더. 평소에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옆집, 윗집, 아래집과 인사를 나누세요. 응급 상황에서 이웃의 도움이 정말 소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미리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관리한다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관리는 기본이고 심전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리 응급 대처법을 잘 알고 있어도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담배는 심장에게 독과 같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합니다. 나는 이미 오래 피웠으니까 지금 끊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장마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주 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산책할 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가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 운동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들면 집에서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염분이 많은 편이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김치, 젓갈,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세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생선을 주 2, 3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심장의 적입니다.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감 등이 모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하루 7,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것도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집에 혈압계를 하나 마련해 두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 저녁 식사 전이 좋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평소보다 많이 낮아진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일곱 번째는 약물 복용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을 처방받으셨다면 꼭 규칙적으로 드세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있거나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세요. 여덟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를 받으시고 혈액 검사로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확인하세요. 가족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으시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금주도 중요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적당한 기준이 보통 의학적 기준보다 높은 편이에요. 하루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그것도 매일 드시면 안 되고 주 2, 3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겪었던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4세 최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5시경에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오셨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제가 예전에 TV에서 했던 건강 강좌를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를 외치면서 동시에 강한 기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웃집에서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주었고 15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하셨어요. 결과적으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쓰러져 계시다가 아침에 발견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건강하게 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10초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70세 박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셨는데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7시경에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분이 현명하게 행동하셨어요. 즉시 119에 전화를 걸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벽에 기댄 채로 기침을 계속하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도 의식이 또렷하셨고 상황 설명도 정확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심근경색이었지만 빠른 치료 덕분에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세 번째 사례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69세 김 할아버지였는데 새벽에 심장마비가 오셨어요. 하지만 이분은 참고 견디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침대에 누워서 버티셨어요. 다음 날 오후에 아들이 안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집에 가보니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만 조금 더 빨리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참자, 이런 생각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지만 심장마비만큼은 참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78세 이 할아버지는 평소 심장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다니셨고 가족들도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가슴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이분은 즉시 벤치에 앉아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책 나온 다른 어르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119에 신고를 부탁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기침을 하면서 의식을 유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빠른 치료를 받으셔서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분의 경우는 평소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심장병 진단을 받은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응급 상황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셨거든요. 이처럼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응급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장마비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을 계기로 가족들과 응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비상연락망도 만들고 응급약품의 위치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계실 때를 대비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하세요. 10초의 골든타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렸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대처법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의식 확인입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반응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다면 일단 안심하시고 차근차근 도와주세요. 의식이 있는 환자를 도울 때는 다음과 같이 하세요. 먼저 환자를 바닥에 앉히거나 벽에 기대게 해주세요. 침대나 소파에 눕히면 안 됩니다. 앉은 자세가 혈액순환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서 숨쉬기 편하게 해주세요.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심장마비 환자입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주소는 입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스피커폰으로 해서 환자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아요. 환자가 안심할 수 있거든요. 만약 환자가 심장병 약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복용하게 도와주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삼키기 힘들어 한다면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힐 수 있거든요. 환자와 대화를 계속 나누세요. 괜찮아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해하면 심장에 더 부담이 되거든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환자를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둘째, 물이나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셋째, 환자를 흔들거나 때리면 안 됩니다. 넷째,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 환자의 의식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을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해주세요. 인공호흡은 코로나 시대에는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계속하셔도 됩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는 손바닥 뒤꿈치로 가슴 가운데를 누르세요. 성인 기준으로 5cm 정도 깊이로 눌러야 해요. 팔을 쭉 펴고 어깨 힘으로 누르세요. 손목 힘으로 누르면 금방 지칩니다. 주변에 자동 심실 세동기 AED가 있다면 즉시 가져와서 사용하세요. 요즘 아파트나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기계가 음성으로 안내해 주니까 처음 사용하는 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분마다 교대하세요. 혼자서 계속하면 금방 지쳐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기존에 어떤 병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도 함께 가져가세요. 마지막으로 심장마비를 목격한 분들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의 심장마비를 목격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기억하셔야 할 4가지입니다. 첫째,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10초간만이라도 목소리가 나오는 한 계속 외치세요. 둘째, 가능하면 119에 즉시 신고하세요. 셋째,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을 계속하세요. 2초마다 한 번씩 의식을 잃을 때까지요. 넷째, 바닥에 앉아서 벽에 기대는 자세를 취하세요.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도 놓치지 마세요.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어지러움과 식은땀, 팔과 목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명을 구합니다. 평소 예방법도 잊지 마세요. 금연,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혈압 측정, 약물 복용, 정기검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피하시고 가능하면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심장마비에 걸렸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도와주세요. 의식 확인, 119 신고, 안전한 자세 유지, 지속적인 대화와 격려가 중요합니다.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시고 자동심실 세동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두시고 IC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복용하는 약물 목록도 메모해 두시고 응급약품의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두세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0년 동안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작은 지식과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내용들이 언젠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10초의 골든타임, 그 짧은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오늘 배운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진도 꼭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빛날지의 채널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